이 비디오 수업에서는 다양한 통화정책 도구를 살펴보겠습니다. 한 나라의 중앙은행은 이러한 도구를 활용하여 금리를 관리합니다. 금리 변화는 그 나라 경제의 총수요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전 수업에서는 여기서도 제시된 화폐 시장을 소개했습니다. 화폐 공급 곡선은 국가 경제에 존재하는 유동성 화폐 총공급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유동성 화폐란 현금, 당좌예금, 저축예금을 말합니다. 화폐 수요 곡선에서 화폐 수요는 자산 형태의 화폐 수요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서 생산된 재화나 산출물을 구매할 때 쓰이는 교환 매개체 형태의 화폐 수요를 나타냅니다. 우리는 같은 수업에서 화폐 공급이 금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한 국가의 중앙은행이 통화 정책을 통해 화폐 공급을 통제한다고 했습니다. 먼저 오늘 사용할 사파를 봅시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의장인 벤 버냉키로 대표됩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화면 상단의 녹색 상자 전체로 표시됩니다. 연방준비제도 내부에는 $100짜리 지폐로 대표되는 화폐가 있고 미국 국채도 있는데 이주황색 국채 증권으로 대표됩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국채는 통화 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 그런지는 공개시장 운용에 관해 얘기할 때 확인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상업은행을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한 국가에서 대부분의 화폐는 가계가 실물 자산으로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저축예금이나 당좌예금의 형태로 은행 계좌에 보관됩니다. 이쪽 구석에 보이는 상업은행은 예금을 현금성 자산의 형태로 관리하고 있고 채권도 자산의 형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업은행에 보관된 화폐의 실제 소유주는 가계입니다. 자, 이제 가계로 안내합니다. 가계에서는 요소시장에서 화폐를 벌어들입니다. 요소시장은 이번 단원의 첫 강의에서 나왔던 경제순환 모형에서 다뤘습니다. 또한 가계는 채권도 보유합니다. 자산의 일종인 국채는 가계가 마치 화폐를 은행에 예치하듯이 화폐를 저축하기 위한 하나의 투자 수단입니다. 우리가 지금 통화 정책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국채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국채는 비유동성 자산입니다. 국채는 화폐와 달리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중앙은행이 화폐 공급을 확대하고 싶다면 중앙은행이 가계와 일반 은행이 보유한 국채를 매입해 그걸 유동성 화폐와 교환할 수 있습니다. 유동성 자금의 증가는 경제에 대한 더 많은 소비와 투자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제 연준으로 돌아가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또는 여타 중앙은행이 국가 경제에서 화폐 공급량을 늘리거나 줄이는 데 사용하는 다양한 도구에 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금 준비율로 알려진 도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다른 용어는 지급 준비율입니다. 또는 약어로 RRR이라고도 합니다. 지준율은 은행이 가계로부터 받은 전체 예금 중에서 반드시 연방준비은행에 보관해야 하는 예금의 비율입니다. 여기서 실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민간은행인 상업은행의 예금 총액이 $10억 해당할 경우, 다시 말해 가계가 해당 은행에 $10억 저축했습니다. 그리고 지급 준비율은 0.2입니다. 이는 $10억 중에서 20%는 연준의 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10억 중 $2억 연준의 준비금으로 적립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미국 연준이나 여타 중앙은행이 어떻게 지급 준비율 요건을 충족하는 동시에 화폐 공급을 늘릴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중앙은행이 지불 준비율을 낮추면 됩니다. 지급 준비율을 0.1로 인하한다고 칩시다. 이제 일반 은행들은 연준의 전체 예금 중에서 단지 10%만 보관하면 됩니다. 지준율이 인하되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 적립된 해당 준비금의 일부를 해제하여 은행 시스템으로 회수됩니다. 지급 준비율을 낮춘다는 말은 상업은행이 전체 준비금 중에서 대부해 줄 수 있는 비율이 이전보다 커질 수 있다는 뜻으로 화폐 공급은 확대되고 균형금리는 하락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확장적 통화 정책입니다. 지급 준비율을 인하하면 더 많은 가계 예금을 연준의 준비금으로 보관하는 게 아니라 상업은행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
연방준비은행의 준비금으로 보관되는 화폐는 상업은행이 대부할 수 없는 화폐입니다. 그러므로 지급 준비율이 낮다는 건 상업은행이 대부할 수 있는 화폐가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경제에서 유동성 자금 공급이 증가하면 차입 비용이 낮아지고 소비 및 투자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가게, 기업, 그 밖의 차용인에게 더 많은 돈을 대부해 줄 수 있습니다. 지급 준비율 인하는 확장적 통화정책의 한 형태입니다. 이제 원래 지급 준비율인 0.2로 돌아갑시다. 만약 연준 내지 중앙은행이 화폐 공급량을 줄이려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화폐 공급량을 줄이는 한 가지 방법은 지준율을 0.2에서 0.4나 0.3, 0.25로 올리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가계가 맡겨놓은 전체 이익금 중에서 이제 40%를 준비금으로 일반 은행이 예치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은행들은 이제 전체 준비금에서 더 많은 부분을 연준에 맡겨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해당 화폐는 유통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유동성 화폐가 감소함에 따라 화폐 공급이 감소합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은행 시스템 내부 화폐 부족이 증대됨에 따라 경제 내부의 금리가 상승하게 됩니다. 상업은행들은 이제 돈을 빌리는 사람들에게 더 높은 금리를 부과할 겁니다. 따라서 가계 대출에 사용할 수 있는 화폐가 줄어들어 경제의 소비와 투자 수준이 낮아집니다. 지급 준비율을 인상하면 상업은행은 연방에 전체 이익금을 더 많이 보관해야 하므로 금리가 상방 압박을 받습니다. 해당 화폐는 유통에서 빠지고 화폐 공급이 감소하면서 금리는 상승합니다. 역사적으로 미국의 지급 준비율은 거의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최신 지준율은 약 10%, 즉 0.1이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미국의 상업은행들은 전체 가계 이익금 중 10%를 중앙은행에 준비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지급 준비율은 상대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통화정책 도구입니다. 자, 그럼 다음 도구로 넘어가 봅시다. 공개시장 운용을 말하는 OMO는 사실 미국 연준이 정기적으로 가장 자주 사용하는 통화정책 도구입니다. 공개시장 운용은 상업은행과 가계로부터 채권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렇게 해서 화폐 공급량을 늘리거나 줄이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연준은 몇 달에 한 번씩 분기별로 회의를 열어 무슨 결정을 내리냐면 채권을 매입할 것인지 아니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권 수준을 유지할지 결정합니다. 자, 채권이 중요한 이유는 뭔가요? 앞서 말했듯이 채권은 비유동성 자산입니다. 채권 투자는 가계나 일반 은행이 보유한 채권에 대해 이자를 얻는 투자이지만 재화와 용역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가계가 보유한 채권을 매입하기로 한다면 여기 사파에서 어떻게 나타날까요? 채권을 사들이려면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유동성 자산인 현금을 보시다시피 내어주고 그걸 비유동성 자산인 채권과 맞교환합니다. 그렇게 채권은 상업은행과 가계로부터 연준으로 회수됩니다. 계속해서 화폐 공급을 늘리고 싶다면 일반 대중이 보유한 채권을 계속 매입할 수 있습니다. 경제에 투입되는 $100 지폐마다 $100짜리 국채가 회수됩니다. 예측컨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채권 매입을 늘리면 유동성 화폐 공급이 확대됩니다. 화폐 공급 곡선은 외향 이동할 겁니다. 현재 통화 시스템에 유동성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균형 금리는 떨어지고 차입 비용은 감소합니다. 이 사파에서 시각적으로 잘 드러납니다. 연준이 공중으로부터 즉 상업은행과 가계가 보유한 채권을 매입하면서 비유동성 자산이 유통에서 제외되고 경제 내부의 화폐를 주입합니다. 기억하세요. 연준에 보관된 화폐는 민간인이 차입하거나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화폐 공급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화폐가 상업은행 시스템에 주입되는 순간 가계나 사업체의 대부 자금으로 쓸 수 있는 화폐가 많아집니다. 이렇게 화폐가 증가하면 경제는 활성화되고 가계는 더 저렴한 비용으로 화폐를 빌릴 수 있습니다. 가계가 사용할 수 있는 유동성 화폐가 더 많이 생겼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쇼핑하러 가서 그 돈을 많이 소비합니다. 그러니 채권 매입은 확장적 통화 정책입니다. 연준이 공개 시장을 통해 상업은행이나 기관이 보유한 국채를 매입하면 화폐 공급량이 증가하고 금리가 내려가고 궁극적으로 국내 경제의 총수요가 증가합니다. 그렇다면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나 중앙은행이 국내 경제의 총수요 수준을 축소하기를 원한다면 어떨까요? 어떤 형태의 공개 시장 운용을 사용해야
화폐 공급을 줄이고 금리를 올리고 총수요를 줄일 수 있을까요? 예상하건대 채권 매입을 늘리면 화폐 공급이 확대될 테니 실제로 국채를 매도해서 화폐 공급량을 축소할 수 있습니다. 여기 사파에서 그것이 어떤 모습일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연방준비은행이 상업은행을 상대로 채권을 매도하기 시작했다면 화폐는 상업은행에서 연방준비은행으로 유입되고 은행은 그걸 비유동성 채권과 맞교환합니다. 이제 상업은행에서 가계에 대출할 돈이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연방준비은행이 가계를 상대로 채권을 매도하면 채권은 가계의 수중으로 들어가고 화폐는 가계의 수중에서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경제 내부의 화폐 유통량이 줄어들면서 소비와 투자 수준이 하락합니다. 연준이 국채를 매도하면 통화 공급이 감소하고 여기 보시다시피 국내 경제의 금리가 상승합니다. 이를 일컬어 긴축적 통화 정책이라고 합니다. 국내 경제의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긴축적 통화 정책은 매우 정기적으로 사용됩니다. 채권을 매도하면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유동성 화폐가 감소하면 총수요가 감소한다는 말이니 물가 상승 압력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연준이 채권을 매도할 때 왜 가계와 상업은행은 채권을 매입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10년 만기 100달러 국채를 90달러에 매입할 수 있다면 이는 10%가 조금 넘는 실효 금리를 여러분에게 제공하는 겁니다. 즉 90달러를 주고 100달러짜리 채권을 매입해서 10년을 기다렸다가 매입 가격보다 10달러를 더 챙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준이 공개 시장에서 해당 채권을 매도하면 채권 공급이 증가할 것이고 그 어떤 자산이라도 공급이 확대되면 그 자산의 가격은 하락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똑같은 100달러짜리 채권을 단돈 80달러를 주고 매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의 20%의 실효 금리가 제공되는 셈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80달러를 투자하면 향후 100달러가 지급될 수 있으니까요. 연준이 채권을 매도할 때 국채 가격이 하락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인기를 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채의 실효 금리가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일컬어 긴축적 통화 정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공개 시장 운용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화폐 공급량을 늘리고자 한다면 채권을 매입합니다. 보시다시피 채권은 연준으로 보내질 것이고 화폐는 상업은행에 예치됩니다. 채권과 맞바꾼 그 화폐는 가계에 제공될 테니 화폐 공급은 증가하며 국내 경제의 금리가 하락합니다. 반면에 연준이 화폐 공급을 줄이려면 채권을 매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업은행은 화폐를 연방준비은행으로 돌려줍니다. 가계도 역시 화폐를 연방준비은행으로 돌려줍니다. 이제 유통되는 화폐가 줄었으니 금리는 상승하고 소비와 투자는 감소하게 됩니다. 이로써 우리는 통화정책의 마지막 도구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논하려고 하는 마지막 통화정책 도구는 할인율입니다. 할인율은 미국 연방준비은행이 단기 대부에 대해 상업은행을 상대로 부과하는 금리입니다. 자상업은행은 왜 연방준비은행에서 돈을 빌리려고 할까요? 은행은 같은 경제 내부의 다른 은행으로부터 차입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습니까? 보통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연방준비은행은 최후의 대부자입니다. 만약 업무 마감 시간에 상업은행이 지준율을 충족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이 없다면 미 연방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은행은 법을 위반하지 않습니다. 상업은행이 지급준비율을 충족하려면 단순히 연방준비은행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합니다. 따라서 연방준비은행이 이러한 단기 대출에 대해 은행에 부과하는 금리를 낮추면 상업은행이 연방준비은행에서 차입하는 자금에 대한 비용이 감소할 겁니다. 우리는 은행 시스템 내에 화폐 공급이 증가하는 것을 보게 될 테고 알다시피 균형 금리가 하락하게 됩니다. 할인율을 낮추면 은행들이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 화폐를 빌리는 비용이 감소하게 되고 이는 역시 가계가 은행에서 화폐를 빌리는 비용도 감소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할인율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상업은행을 상대로 대부해줄 때 부과하는 금리입니다. 반대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화폐 공급량을 줄이려고 한다면 이제 할인율을 인상하면 됩니다. 할인율이 인상되면 자명하게 상업은행이 연방준비은행으로부터 차입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게 됩니다. 따라서 화폐 공급이 감소합니다. 위험한 대출을 받겠다는 상업은행이 줄어들 겁니다. 왜냐하면 연준의 지급준비율을 충족하려면 차입 비용이 더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번 강의에서 다루는 마지막 통화정책 도구는 할인율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도구는 자주 사용하지 않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통화정책 도구는 의심할 여지 없이 공개 시장 운용입니다.
연준은 특정 연도의 공개 시장 운용 정책을 서너 번씩 변경할 수 있습니다. 총 수요를 진작하기 위해 채권 매입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플레이션이 위험 수준이 되면 화폐 공급을 줄이기 위해 채권 매도에 나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 후퇴기에는 연방준비은행이든 중앙은행이든 채권 매입을 동반한 확장적 통화 정책을 채택할 겁니다. 상업은행과 가계가 보유한 채권을 직접 매입하여 화폐 공급을 확대하면 소비와 투자의 증가로 이어집니다. 인플레이션 기간 중앙은행은 일반적으로 화폐 공급을 줄이기 위해 가계와 상업은행을 상대로 채권을 매도합니다. 채권 매도로 화폐 공급이 감소하면 금리에 대한 상방 압력이 가해지고 국내 경제의 소비와 투자 수준이 감소할 겁니다. 이것으로 통화정책과 세 가지 통화정책 도구에 대한 수업을 마칩니다. 다음 수업에서는 총수요와 총공급 모형을 통한 분석을 도입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통화정책을 통해 어떻게 투자와 소비 수준이 달라지는지, 어떻게 국가 경제 고용과 경제 성장과 물가 수준이 달라지는지 더 자세히 보여드립니다.